지난번에 했던 GMO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한 학기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GM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GM 관련 과학자 집단이 있겠죠, 그죠? 과학자 집단이 있고,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다. 과학 정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과학 미디어 이런 것도 하고, 사실 어저께 이제 제가 공지를 띄운 거 하나 급하게 띄운 거 봤죠? 지난번에 언급했던 과학기술학 관련된 콜로퀴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류세와 과학기술학 뭐 이렇게 강연이 있었어요. 근데 뭐 바빠서들 많이는 못 왔고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 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죠. 이제 특히 기술과 관련된 과학기술과 관련된 어떤 이슈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양한, 일단 실험실 내에서 과학자들 간의 여러 가지 작업, 또 실험 장비,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라뚜르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본 분 계실까요? 프랑스의 뭐 철학자이기도 하고 뭐 과학 관련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연구를 한 사람인데, 소위 말하면 행위자 연결망 이론, ANT, Actor Network Theory라고 하는, 그래서 뭐냐면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혹은 사회적이라고 보이는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사회학자, 나 같은 사회학자들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적 행위자들, 사람들 간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건들, 사물, 예를 들면 이 강의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마치 사람들끼리 모여서 강의하고 필기하고 또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강의실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책상, 볼펜, 노트북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행위 양식이나 관계망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거칠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적 구성주의 잠깐 얘기를 할 때 과학에 관한 혹은 어떤 기술에 관한 것들이 뭐 GMO가 됐건 뭐 비만이 됐건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에 의해서,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혹은 의사들뿐만이 아니라 뭐 환자 혹은 뭐 미디어, 그다음에 정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시민사회 뭐 이런 행위자들에 의해서 이제 어떤 것 이슈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의제화되기도 하고, 혹은 죽기도 하고, 혹은 뭐 전 국제적인 어떤 규범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둘 같은 사람은 사람들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물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험실이면 실험실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실험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행위 양식이 규정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는 훨씬 세련되고 복잡한 것이긴 하지만, 이제 이 GM 관련해서도 GM 관련된 뭐 실험실이 있겠죠, 그죠? 실험실이 있고, 그 실험실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의 관계에서 특정한 행위 양식이 만들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GM이라고 하는 뭐 하나의 새로운 뭐 물건, 상품, 아이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관계망들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문득, 내가 ANT 공부를 그 전에 조금 하긴 했지만 지도학생들하고 세미나 같은 것도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서 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저께 이제 그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음식과 음식을 매개로 한, 그러니까 식당 뭐 이런 것들을 매개로 일종의 행위자 연결망을 만들 수가 있겠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만의 관계만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어떤 것들을 먹고 아니면 햄버거와 저기 프렌치 프라이와 이런 것들을 먹는, 이런 사물들 간의 관계와 사람 간의 관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정한 패턴을 만들 수 있겠다.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사정이 길었고, GM과 관련해서도 이제 GM이라고 하는 하나의 뭐 아이템과 그것을 둘러싼 실험실 내에서 관계, 또 더 나아가서 다양한 행위자들, 자본, 연구비를 투입한
대규모 생명공학 기업 혹은 대학, 그다음에 GM과 관련된 시민 반대 운동 단체 혹은 지지하는 그런 뭐 단체, 뭐 농민들,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행위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GM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담론들이 만들어지고 정책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혹은 수용되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GM이 가지는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한 수십 년 동안 먹고 그 이후에 아마 어떻게 보면 임상적인 데이터 이걸 실험을 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실험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실험 대상이 돼서 먹든 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야 조금 더 명확하게 유전자 변형 혹은 조작을 통한 먹거리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아주 제한적인 여러 가지 조금 자그마한 결과들을 보면 GM이 알레르기나 혹은 독성 중독, 암 발병에 위험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이제 주장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찬반 양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마 좀 이제 we have to wait 뭐 이렇게 얘기하죠.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이제 GM을 필요한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과학 기술적 뭐 발견 혹은 개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들의 위해성 평가를 우리가 참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험실 내에서 간단하게 한 혹은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제 약품화한다든지 상용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륙 유럽이죠. 영미가 비슷한 어떤 정책이나 철학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데 대륙 유럽에서는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뭐 GM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 이렇게 시장에 출시되는 혹은 상용화하려고 하는 다양한 먹거리라든지 새로운 어떤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예방의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겁게 여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위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철학, 이걸 이제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약품이 됐건 음식이 됐건 이런 것들을 출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출하하는 기업이 이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도록 원칙적으로 그렇게 세워놓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많은 이제 GM이라든지 다른 뭐 약품 관련들 보면 이게 위해하다고 하는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이게 위해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 소비자한테가 이걸 근데 소비자 할 수가 없죠. 돈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시민단체가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전 예방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해성이 경험적 자료로 검증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개방적으로, 특히 신자유주의적 1995년도 WTO 세계자유무역기구가 이제 농업 유전자에 관한 시장 자유화 이런 것들 굉장히 열어놓은 다음부터는 특히 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제도적 문화적 전통과 관련이 있다 이런 논의들이 있고요. 어저께 이제 그 콜로키움에서도 이런 얘기를 GM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인 과학의 위험과 관련해서 유럽과 미국의 어프로칭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좀 그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시빌로, 보통 시민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전통이 있고,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국가가 시민들에게 일정한 보호와 안전을 책임질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는 역사적 전통이 시민혁명 이후로 프랑스의 시민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강한 국가, 그리고 국가에 의한 어떤 책임성 이런 것들이 강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커먼러, 뭐 관습법이라고 번역하나요? 커먼러 전통이 굉장히 강한데, 이거는 사례에 의해서 이제 어떤 판례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기록된 위해 기록이 있어야 경험적으로, 일단 GM이 계속해서 보니까 뭐 어느 마을에서 사람들이 뭐 아팠다든지
혹은 뭐 구체적인 기록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그것의 위해성을 인정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특히 새로운 어떤 먹거리와 관련해서 중요한데, 유럽과 미국의 전통이 다르고 미국의 어떤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한국에서도 사전 예방의 원칙, 사실 환경운동단체 같은 데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지만, 일반적으로 뭐 한국에서는 사전 예방의 원칙이 이렇게 존중되지 않고, 또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GM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관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새로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GM은 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 특히 이제 이미 널리 상용화된 대두, 콩이라든지 아니면 뭐 옥수수, 면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먹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은 특히 굉장히 많이 상용화되고 있고, 그 재배가 급증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미국이 압도적으로 재배 면적이 워낙 뭐 경지 면적도 크지만 굉장히 개방적인, 그 GM 작물의 위해성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고, 사전 예방의 원칙도 별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재배하도록, 특히 대농들이 산업형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근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품종의 뭐 콩이나 옥수수를 심는다고 할 때 대규모로 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농약이나 제초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도록 유전자 조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심고 농약을 많이 뿌리고 제초제를 뿌리면 굉장히 뭐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겠죠. 미국,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중남미 국가들, 그래서 미국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물별로 본 거죠. 아까 국가별이었다고 한다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직접 먹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쌀이나 밀도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대두와 옥수수, 주로 뭐로 사용된다고 했죠? 대두와 옥수수. 그러면 이제는 그래서 사료, 그 다음에 기름,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집에 가면 옥수수 기름, 뭐 콩기름 이런 것들이 다 있죠. 튀김이나 부침 이런 거 하는. 그렇죠? 한국의 어떤 GMO 현황을 보면 2018년도 국내 수입 승인된 식용 농업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1021만 톤, 23.5억 달러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곡물 자금률이 낮고, 그죠? 그리고 특히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제 밀을 제외한, 밀은 식용이기 때문에 GM이랑 다소 거리가 있고, 콩이나 옥수수, 사료를 위한 이런 것들. 한동안 이제 AI, 조류 인플루엔자, 그죠? AI 그러면 그런 A가 로봇 이런 인공지능이 아니라 보통 이제 이쪽에서는 에비에이션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하죠. 그죠? 조류 독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이제 가축 사육 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 조금 관심 있게 뉴스를 보면 이제 소고기 값이 올랐다, 돼지 값이 올랐다, 혹은 뭐 닭고기 값이 내렸다 올랐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개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구제역이라든지 조류 독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갑자기 이제 대규모로 이제 살 처분하고 매립을 하고 사육 두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아니면 구제역이 있다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어서 생산자가 다시 줄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약간의, 때로는 약간 역방향적인, 때로는 순방향적인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이제 사그라들면서 이제 사육 두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사료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다시 사료 작물 수입이 늘어나고, 그 사료 작물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GM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제 바라기는 지금쯤은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는 행위가 참 여러 가지랑 관련되는구나. 그래서 고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옥수수, 콩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전체 수입량의 한 88% 정도가 이제 뭐 저거 이런 얘기도 있죠. 식품용, 농업용. 식품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것보다 농업용, 사료용이죠 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수입한 나라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주로. 마찬가지 비슷한 자료를 좀 그래픽으로 78% 정도가 농업용, 사료용이고 주로 그 다음에 22% 정도가 식품용이다. 이렇게 자료가 정리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또 국가별로 아래 표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사회학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의학적, 전문적, 과학의 영역으로서 GM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완전히 기술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그죠? 그것을 사회적 의제로서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팩트가 A지만 그 팩트를 B라고 해석하는 것을 시민들은 무지몽매해 몰라 이렇게 이제 전문가주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사회학자 입장에서는 팩트가 A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실험실 내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 열려진 과학 지식으로 보는 거고 그뿐만이 아니라 A라고 하는 그런 팩트가 어떻게 B라고 해석되는가 이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B라고 해석했을 때 그 B 그런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정책하는 사람들은 뭐 투표를 의식해서건 뭘 어쨌든 간에 B라고 하는 판단을 기반으로 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하다못해 선거 공약 이런 것들을 내놓겠죠, 그죠?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것, B라고 해석하는 과정, 혹은 B라고 해석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사회학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 대중들이 너무 무식해서 그렇고 뭐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GM 기술에 대한 혹은 LM 기술에 대한 태도 이런 조사들을 이제 종종 하게 되는데 이 조사가 아마 2018년 조사였어요. 최근 조사를 제가 찾지 못했는데 이건 제가 한 조사는 아니고요. 아마 식약처인가 조사 기관이 어디더라? 네. 소스가 안 나와 있네. 그래서 한 65% 정도가 도움이 된다. GM 기술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왜 어떤 의미에서 도움이 되느냐? GM 기술이 특히 이제 의료적인 활용, 우리는 지금 먹거리에 주로 관심을 가졌지만 GM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난치병 혹은 불치병을 치유하는데 기술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옛날에 여러분 황우석 뭐 이런 이름 들어보셨나요? 일종의 뭐 GM 관련된 뭐 사기를 이제 쳤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였던가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가장 그 GM에 관련해서 대체로 유전자 변형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고 65%. 어떤 의미에서냐면 특히 이제 난치병 같은 것, 식량 문제 해결에 관해서 한 28% 정도가 식량 문제, 전 지구적으로 뭐 기아가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럼 식량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과연 전 지구적으로 빈곤과 특히 기아에 혹은 영양 부족에 시달린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생산량 부족 때문인가 아니면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의 문제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식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 그런 답변도 꽤 많았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난치병, 그다음에 식량, 이렇게. 그다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한 35% 정도의 응답자들이 있었죠,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떤 데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냐면 인체에 대한 안전성, 그죠? 과연 GM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한 뭐 신약이라든지 혹은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인체에 안전할까 잘 모르는 거죠.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우려를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연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거는 뭐 이제 특히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GM 종자를 반대하는 농민들이 있거든요. 농민들은 이 자연 생태계에 대한 악영향, 그리고 일종의 그걸 뭐라고 하더라? 섞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캐나다의 그 농민이 굉장히 비교적 큰 규모의 경작지에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작물을 심었어요. 근데 그 인근에 있던 유전자 변형 작물 종자가 날아와서 서로 섞여가지고 이제 그 생산물에 자신이 심은 것과 자신이 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도 않았던 그게 아마 카길이었던가 막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종자가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일부가 유전자 변형 이제 작물이 생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농민이 분노하고 이제 이 문제를 사회적 의제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종자 회사에서 오히려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종자를 구입하지 않고 특허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소송을 걸어서 그걸 농민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그 사례가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 어쨌든 그런 걸 혼식이라고 하든가 하여간 섞여서 어떻게 뭐 심어진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도치 않았는데 예상치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 얘기는 약간 확장해서 보자면 특정한 장소에 이제 유전자 변형 작물을 심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실험실이나 온실 안에 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생태계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워낙 존재하지 않았던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GM 기술이 적용된 종자가 기존의 소위 말하면 자연적 상태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우려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든지 대기업의 뭐 특허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이유로 유전자 변형 기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도 한 35% 정도 있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품 안전, 식품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우려되는가 했을 때 사람들이 발암물질, 그렇죠? 식품 안에 특히 이제 여러분들 뭐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소시지나 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위험하다. 초가공 식품이다. 지난번 비디오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발색제, 색깔을 내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고기와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을 가서 구워 먹는 것하고 가공식품으로서의 소시지와 햄은 완전히 다른 거고, 그 안에 다양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발색제, 그 소시지의 그런 특유의 뭐 발그레하고 뭐 이런 색깔을 내는 이런 것들이 뭐 아마 그 세계보건기구 이런 데서 지정한 굉장히 좀 무거운 발암 물질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소시지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먹일 것인가 안 먹일 것인가,
혹은 먹일 때, 그래서 일부 이제 엄마들 사이에서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아이 키울 때 보니까 삶은 물에다가 이렇게 삶아서 데쳐서 충분히 데쳐서 먹으면 좀 낫다,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먹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마 좀 간편하잖아요, 그죠? 저희 작은 아이도 보면 저녁 때 막 이렇게 배고프면 햇반 데펴 가지고 거기다가 막 스팸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뭐 그러는데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뭐 하루아침에 암이 걸리고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히 인간의 어떤 음식 관련된 내성 혹은 resilience라고 그러죠. 회복력, 복원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쩌면 하루아침에 어떤 나쁜 결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는 요새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고, 그죠? 여러분들이 뭐 10대부터 한 2, 30년, 3, 40년 어떤 것을 먹는가가 여러분들 특히 중년 이후에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미리미리 여러분들의 몸이 얼마나, 여러분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음식이 무엇을 먹는가가 이제 큰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이제 식품 안전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죠? 발암 물질에 대한 우려. 그 전에 또 하나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밖에 뭐 다양한 박테리아, 항생제, 농약 이런 것들. 근데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농약 문제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잘 관리가 된다고 할까요? 농약 사용량이 많긴 하지만 농약에 관한 꽤 까다로운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네. 환경 이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가 이런 걸 물어봤을 때도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기 오염, 그러니까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미세먼지, 대기 오염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런데 3위 기후 변화가 의외로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GM 관련, LM 관련된 게 3위 정도에. 그래서 어저께 그 컬로키움 강연에서도 이제 기후 위기가 왜 생각보다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기후 위기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공감하지만 실제 나와는 굉장히 디태치돼 있다,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가 기후 위기랑 나랑 무슨 상관이지? 뭐 하여간, 아니면 기후 위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뭐 내가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내 삶과 하루하루 일상과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도 않고 뭐 이런 굉장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혹은 하다못해 환경단체에서도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다,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연결시킬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어쨌든 기후 위기의 중요성, 사실은 인간 종에게 굉장히 중요한 데 비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보다는 16.4%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규제에 대한 필요성, LMO, 유전자 변형 물질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한 네. 꽤 많은 사람들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80%대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유전자 변형 식물체 원료의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먹는 과자들, 라면, 그죠? 밀, 상당히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90% 이상이 GM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 표시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고요. 규제, 뭐 수입에 대한 규제,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특히 이제 표시, 적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GM을 먹도록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맛있으니까 라면을 먹어야지. 내가 입에 달달하니까 과자를 먹어야지.
그랬을 때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밀이 들어가 있고 무슨 당이 들어가 있고 뭐 식품 첨가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밀이 그 옥수수가 이제 원산지뿐만이 아니라 GM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유럽의 상당히 많은 국가들 가운데서는 이제 그 GM 여부를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돼 있지 않죠. 앞으로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어났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그죠? 뭐 근데 1년 동안의 변화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한 50% 정도의 사람들은 앞으로 GM 혹은 LM 관련된 그런 상품, 먹거리가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두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약간 농담 삼아 이제 그 우리 나이 세대, 저 같은 경우 우리 세대, 저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고 할 때마다 맞았거든요. 이렇게 막 고령자에 대한 우선 투약 뭐 이런 거 막 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아마 좀 선택을 하거나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대개는 이제 가서 열심히 맞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라에서 맞으라고 맞으니까 이제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번을 맞았어요. 저도 5번을 맞았어요. 예, 맞으라고 할 때마다 맞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약간 냉소적인, 이제 일부 이제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안 맞거나 중간에서 야 이거 맞다가 뭐 괜히 부작용만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안 맞았어요. 어쨌든 그 친구들끼리 모이면서 코로나 백신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긴급하게 처음에 응급 사용으로 나왔거든요. 그 코로나 백신 나올 때. 그래서 이제 냉소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우리가 실험 대상이다. 우리 세대가 5번 맞은,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이렇게 처음 시작해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알림을 통해서 맞으라고 한 시기마다 맞은 5번을 맞은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일종의 코홀트 분석처럼 이 세대가 어떤 건강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실험 자료가 될 테고, 그 자료가 이제 백신 세계 몇 개 소수의 초국적 그 의학 기업들의 자료가 될 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공짜로 맞게 해줬나 보다. 뭐 이렇게 했어요. 어쨌거나 사실 이제 마찬가지죠. 알 수가 없는 거고, 뭐 피치 못하게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약간 사망률을 낮췄지만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관해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고, 우리가 이제 지금 저희 세대가 데이터를 만들어 준다고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다. 농담처럼 했지만 약간 오픈 농담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사실은 이런 유전자 변형 작물을 생산하는 생명공학 기업들은 자신들이 왜 이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또 확산시키려고 하느냐, 혹은 판매해서 재배 면적을 늘리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전 세계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이런 이제 좋은 명분을 내세워요. 그래서 근데 그와 관련해서 존 로빈스라고 하는 음식혁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좋은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 종자는 표준 이하나 최저 수준의 토양에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척박한 땅에서 때로는 물 부족 때문에, 때로는 뭐 아주 악한 그동안 계속해서 사막화된 토양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당장 굶주리고 있고, 그런 땅에서 이런 종자가 살아남아서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재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값비싼 기계, 화학물질, 비료,
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됐다. 그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많은 제3세계에 기아 문제에 정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은 값비싼 기계나 화학물질이나 비료 혹은 또 물 이런 것들이 넉넉하지 않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넉넉한 지역은 어디죠? 간단히 얘기하면, 나라로 얘기하면 미국이죠. 미국. 그죠? 20세기 초반에 산업형 농업,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녹색혁명이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과학적 농업을 확산시킨 그런 미국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죠? 대형 농장보다는 작은 농장에 대한 선호. 대형 농장,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이나 호주 이런 대형 농장이고, 작은 농장, 제3세계의 소농들, 농민들이 사는 선호. 그 다음에 제약적인 라이센스 없이 값싸고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씨앗. 씨앗의 공공성이죠. 그래서 종자가 모든 농사의 출발점이고, 그래서 적어도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전환 혹은 1995년도 농업협정을 통한 WTO의 어떤 농업 자유화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기에 그 전까지는 씨앗 종자는 공공적인 재화였어요. 그래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좋은 씨앗을 개발하고 그것을 농민들에게 보편적으로 공급해서 농민들이 구입을 하더라도 개인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서 그 종자를 재배하고 뭐 이런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95년도 이후에 이제 지난번 그 사진에서 그림에서 본 바이에르, 몬산토를 인수합병한 바이에르, 그 다음에 무슨 중국의 거대한 기업 이런 사기업들이 이제 종자를 지배하는, 그리고 해마다 판매하는. 왜냐하면 씨앗이 재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씨앗을 사야 되겠죠, 그죠? 라이센스. 근데 제3세계 가난한 실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농민들이 비싼 돈을 주고 이 종자를 살 수 있을까? 혹은 살려면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동물이 아닌 사람의 식량, 그 작물이 사람들이 먹는 쌀, 밀 이런 것들, 가장 중심적인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옥수수도 사실은 멕시코나 이런 중남미 지역에서 식용으로 먹는 그 옥수수하고 지금 사료용으로 품종 개발이 돼서 만들어진 옥수수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사실 사료용 옥수수를 사람이 직접 먹기는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식량, 왜냐하면 세계 식량 문제, 기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작물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존 로빈스는 이걸 쭉 설명을 하면서 none of the above 이렇게, 그죠? 위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지금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LM을 통해서 만든 LMO를 만든 종자는, 그래서 그런 농기업들의, 생명공학 기업들의 어떤 주장이 사실은 굉장히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 10년 동안 저희 이제 먹거리 연구팀, 먹거리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연구팀에서 전국 조사를 한 조사예요. 이게 아마 2016년인가 7년도에 조사를 했고, 국내 자료죠. 국내 자료이고, 여러 가지 먹거리 위해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인데, 보면 GM 관련, 그러니까 5점 척도예요. 이제 처음에 5점 척도로 매우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이렇게 5점 척도로, 그러니까 보통 리커트 스케일이라고 해서 5점 척도로 측정을 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기 좋으라고 이제 세 개로 이제 나눠서 퍼센티지 분포를 본 거고, 점수는 이제 이래요. 5점 만점에 가장 위험하다고 느낀 거는 식품 첨가물. 한국인들은 먹거리와 관련해서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잔류 농약. 혹시 내가 먹는 깻잎이나 상추 이런데 농약이 지금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음식점에서 고기를 시켰을 때 상추나 깻잎이 나오면 먹기는 먹지만 조금 약간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집에서 먹을 때는 여러 번 막 씻죠, 그죠? 이렇게 상추 같은 거 씻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씻기도 하고. 근데 GM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한 3.08, 5점 척도에. 그래서 아까 다른 조사에서 GM 관련해서 앞으로 인체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생각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고, 지금 현재 어떤 우리의 먹거리와 관련된 위해에서는 아주 높지는 않고 약간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죠? 여기 보시면 낮은 편은 24.7%, 높은 편, 높다, 매우 높다 합친 거예요. 32.2%. 보통이다. 그죠? 보통이 가장 그냥 뭐 어디가 보면 약간 관심이 없거나 그냥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중앙값으로 이렇게 회귀하는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러니까 아마 GM 관련된 어떤 공론화라고 할까요? 혹은 시민단체에서 환경단체에서도 GM 관련된 이슈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제기하지도 않고 혹은 문제 제기를 해도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관심 있어 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이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GM 관련된 얘기를 하고 이제 약간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 수업 전체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제기하고 싶은 그런 이슈 혹은 키워드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 Sustainable Diet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내 몸,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가 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먹을 수 없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은 뭐 내 개인의 어떤 문제 의식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고, 먹거리나 농업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 한국의 농식품부에서도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서양의 학자들이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속 가능 발전에서 나온 개념이죠. 사실은 현재와 미래 세대, 우리들과 우리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들의 건강한 삶과 먹거리 및 영양 보장에 기여하면서 낮은 환경적 영향을 주는 식생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다뤘던 주제와 관련되는 생명 다양성 및 생태계에 대한 보호 존중, 문화적 수용성, 그래서 이제 뭐 문화적 다양성도 다양한 문화들을 이제 서로 존중한다든지 경제적으로 공정하다든지, 그래서 대형 마트뿐만이 아니라 중소 자영업자라든지 작은 음식점, 프랜차이즈뿐만이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하면 이모 아줌마가 하는 그런 밥집,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영양학적으로 적절하고 안전한 거, 이거는 이제 영양학에서 늘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 자연 및 인간의 자원을 최적화하는 뭐 이런 것들을 갖추는 그런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제가 되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 이런 지속 가능한 뭐 먹거리, 식생활을 생각해 보자면, 그동안 우리가 혹은 제가 다양한 어떤 비판, 성찰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식품 체계 혹은 현대 제가 강조하고 농을 집어넣는다면 농식품 체계, 그죠? 그래서 뭐냐면 종자부터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빵을 먹고 혹은 뭐 과자를 먹지만 그 과자와 빵은 그 이전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거슬러 올라가면 밀이 있고, 그 밀 거슬러 올라가면 씨앗이 있고, 그죠? 그래서 농이라고 하는 과정,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우리 어떤 먹거리의
가로치기를 해버린 부분까지 본다면 농식품 체계라고 제가 이제 좀 표현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것은 중요한 특징을 가지는데 시간을 무시한다는 거죠. 시간. 그래서 예컨대 제철, 봄에 나물이, 봄나물이 있고, 초여름에 딸기가 나오고, 여름에 수박이 나오고, 뭐 가을에 감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언제나 아보카도를 먹고, 언제나 포도를 먹고, 그죠? 지금. 그래서 그런 시간을 무시하는, 뭐 이제 전형적으로는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M 레스토랑에 가면 뭐 순식간에 어떻게 보면 햄버거라고 하는 게 프렌치 프라이드라고 하는 게 막 나오는데, 과연 그것들의 계절이 있을까? 시간이 있을까? 최대한 빨리 우리 배를 채우는 이런 음식이죠, 그죠? 그런 것들, 공간을 없애버리는. 사실 우리 각자는 아무리 온라인 ICT가 발전을 해도 물리적인 장소를 기반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각, 그죠? 종암동, 안암동, 제기동 뭐 이런 데 살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뭐 전통 과거를 이렇게 미화하자는 건 아니지만, 되게 이제 그 전에 먹던 음식은 지역에서 뭐 장터를 통해서 혹은 지역 농민을 통해서 공급되는 이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뭐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죠? 소위 말하면 글로벌 푸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절을 사상한다는 얘기는 더불어 공간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 우리 마을 혹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저는 뭐 그 국수주의자는 전혀 아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소위 말하면 뭐 국뽕 뭐 이런 것들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회적인 어떤 혹은 생태적인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그런 먹거리와 장거리, 저 칠레, 그죠? 칠레에서 가져온 포도, 멕시코에서 들어온 아보카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식탁에 혹은 마트에 대규모로 들어오는 거죠. 과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있죠. 이산화탄소 배출량부터 시작해서 그 정보의 어떤 불가지성,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 뭐 이런 다양한 물리적인 그런 한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우리 그 현대식품 체계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없애버린 그런 것이고, 온라인 게임 하는 것하고 달리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로서 음식이라고 하는 걸 먹을 때 그 음식이 내 몸을 이루는데, 그 음식 안에서는 조금 장소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관계를 배제하는. 그래서 우리는 대형마트에 가서 화폐라고 하는 매개물을 통해서 그저 하나의 상품으로 이제 사와서 먹죠. 그죠?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폐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의 노동력을 판매해서 임금을 벌고 그렇긴 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고 그런 경향성을 더 강화하는 게 소위 말하면 신자유주의예요. 우리는 시장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인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면적 존재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임금을 버는, 또 한편으로는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즐겁게 밥도 먹고 놀 줄 아는 그런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뭐 가족과 관계를 이루는 뭐 이런 존재이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울고 이런 감정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진 복합적 존재인데, 시장 사회, 칼 폴란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얘기한 시장 사회는 인간을 자꾸 이제 그냥 시장 관계의 존재로만 이렇게 환원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경제주의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떻게 하면 특히 먹거리라고 하는 일반 상품과는 다른, 시장에서 거래되긴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나 혹은 생태나 혹은 뭐 건강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먹거리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농민으로부터 뭐 직거래를 한다든지 혹은 생협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농민을 지지하고 농민이 나의 어떤 먹거리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성을 담보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신뢰, 연대, 믿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아이템으로서의 먹거리가 이제 사실은 지속 가능한 먹거리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상품으로만 환원시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현대 먹거리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들을 넘어서는 것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적어도 첫 걸음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시간, 계절, 제철, 그다음에 지역, 글로벌이 아니라 가면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농민들과 혹은 소비자들과 또 뭐 이제 사실은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 것도 굉장히 관계적인 거죠. 소비자들끼리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소비자들끼리 뭐 이제 같이 먹거리 공동체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먹거리를 그냥 상품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의미가 배태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철 지역 관계의 먹거리를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기존의 로컬 푸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라든지 혹은 슬로우 푸드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 속에서 일부 발견이 되고 부분적으로 발견이 되고 또 한계들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어떤 기획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 것인가?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가 완벽한 체계가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현대식품 체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새로 이를테면 기존의 슬로우 푸드나 뭐 생협이나 로컬 푸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대안을 모색한다고 할 때 한 4가지 정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우리 자신이 좀 변해야 된다. 먹거리 시민, 학기 초반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사를 했던 먹거리 이해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개인이 음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뭔가 이런 문제점, 이런 고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 주체, 모든 변화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조직. 근데 개인들이 굉장히 외로워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공부도 하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조직, 문화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어렵긴 하지만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규범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채식과 관련된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동아리도 만들 수 있고 관계망을 만들 수 있고 일종의 문화적 변화. 그러니까 육식주의라고 하는 뭐 이제 제가 다른 수업에서 어느 팀이 발표를 했는데 사회학과 전공 수업에서 육식주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뭐 이런 개념을 써서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건강하고 고기를 먹어야 남성답고 뭐 이런 이제 이데올로기가 육식 이데올로기가 1960년대부터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 이제 문화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이제 저희 이제 아까 얘기한 우리 아들 아이도 또 대학생인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다녔는데, 그러니까 고기에 대한 막 몸을 만들고 막 그러려고 이제 할 때마다 고기, 단백질 뭐 이런 거 이제 맨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강에는 그렇게 뭐 어쨌든 이제 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의 뭐 한국뿐만 아니지만 특히 이제 아마 젊은 남성들이 고기를 많이 먹기도 하고 고기에 대한 어떤 신념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고기를 먹어야 내가 몸 건강하고 뭐 이렇게 근육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어쨌든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하나의 사회적으로 구성된 믿음 체계 혹은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러니까 채식주의도 뭐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데올로기 경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특정한 이데올로기 혹은 문화를 지지한다기보다는 문화적 다양성,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이 일정한 시민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채식주의가 굉장히 소수로, 그래서 채식을 하는 사람을 약간 좀 이상하게 보는, 물론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편견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게 저희가 2021년도 그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에서도 나오거든요. 채식을 하는 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면 불편하다. 혹은 채식 식당을 굉장히 찾기가 어렵고, 뭐 이게 이제 뭐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도 채식주의자가 있으면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제 어쨌든 그런 문화적 변화들, 슬로우푸드, 집밥, 뭐 도시락, 뭐 제농화는 이제 제가 쓰는 말이지만, 뭐 이제 플루라고 하는 학자가 쓰는 말이지만, 이제 사실은 도시에서도 농사를 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텃밭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먹거리와의 관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정책. 근데 이제 현대 사회는 국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강력한 행위자는 국가예요. 국가, 사법 체계, 뭐 그다음에 정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법이 있으면 법을 통해서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거기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가시적인 변화는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 이루어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혹은 다양한 방식의 정치인에 대한 어떤 압력을 통해서, 그래서 학교 급식 관련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여러분들이 급식을 별 생각 없이 맛있게 먹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바람은 그런데요. 어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긴 어떤 시민단체와 개인들의 노력의 결과로서 입법화되고 서울시의 다양한 조례와 규정을 통해서 제도화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은 정당성을 얻었죠. 그 전에 처음에 도입될 때는 오세훈 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반발을 강하게 했지만, 지금은 뭐 이제 누구도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걸 해체해야 된다. 이건 보편적 복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죠, 그죠? 잘못된 복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개인 조직 문화를 통해서 제도화의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먹거리를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먹거리 심의라는 개념, 먹거리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실천하고 이런 주체를 얘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과 지식과 실천과 연대, 먹거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 먹는데 활용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또래 집단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먹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먹거리 이해력 여러분 조사했었죠, 그죠? 학기 초에, 그죠? 관계, 영양, 사회 영역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그때 조사 결과는 약 70점대. 그래서 바라기는 지금은 아마 80점대 이상으로 올라.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할까 생각했는데 정답 찾기가 이제 너무 이제 쉬워서 정답을 찾죠. 그냥 자신의 그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먹거리 이해력은 좀 증진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와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때 문항들을 한번 쭉 들여다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과 관련되는 이야기예요. 영양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내 몸에 좋은지, 아니면 다양한 식품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식품 정보, 그렇죠? 여러분들이 특히 가공식품 먹을 때 혹은 초가공식품 먹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갔을까? 그 정체는 알고 먹자는 거죠. 정체를 보고 안 먹어도 되지만, 먹더라도 내가 이런 걸 먹는구나,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먹더라도 알고는 먹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미디어에 나오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데들 관심도 가지고 좀 나름대로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요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특히 이제 원룸에서 혼자 살고 그러면 실제 요리하는 게 되게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도 실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뭐 재료가 썩어 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바쁘기도 하고 이럴 때 그렇지만, 그렇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혹은 일상적으로 먹지는 않더라도 사실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게 많아요. 저는 뭐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뭐 집에서 그냥 뭐 설거지나 하고, 뭐 그다음에 뭐 가끔 가다가 제가 잘하는 무슨 닭볶음탕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저희 어머니를 제가 돌보면서 돌봄 노동자가 되면서 주말에 이제 되게 금요일 밤에 가서 이제 한 일요일 아침까지 제가 이제 어머니 끼니를 이제 만들어 드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밀키트 사다가 어떻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조금씩 조리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재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게 좋은 건 몸에 좋을까 안 좋을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뭐 한 10년째 중풍을 앓고 계시니까 이런 게 어머니의 어떤 뇌 기능이 어떨까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를테면 일주일에 한 번이 됐건 혹은 한 달에 한두 번이 됐건 나름대로 한 끼를 잘 차려보자. 그럴 때 어떤 음식을 내가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를.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배우는 제가 요리를 하면서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재료가 좋아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료가 안 좋으면 거기다 뭐 고춧가루 풀고 양념 막 해서 재료를 가리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사실은 재료가 좋으면 일단 생선이 됐건 뭐 채소가 됐건 좋은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재료를 통해서 요리를 통해서 역으로 이제 그 먹거리의 연결성, 식재료, 심지어는 종자 이게 유전자 변형인지 아닌지 수입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요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밥 먹을 때는 좀 식사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 이제 제가 가끔 학교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친구들 두셋이 와서 각자 핸드폰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이제 있고 뭐 대화도 그냥 카톡으로 같이 있으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음식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게 우리 배를 채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관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식사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감사한 마음, 사실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두 끼, 세 끼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그죠? 그래서 또 이 식사의 과정에 개입되는 뭐 하다못해 식당의 뭐 종업원들부터 시작해서 요리사, 더 거슬러 올라가면 쌀 농사를 지은 농민들, 그래서 아주 작은 음식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관계가 담겨 있고 그런 것들에 감사하면 좋겠고 같이 먹기, 음식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무슨 막 먹방에 무슨 뭐 쯔양 얘기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좀 행복한 이야기, 음식에 대해서 좋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으면 바쁘지만 가끔 이제 시간이 날 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사회생태적 영역의 문항들을 보면 제철에 대한 이야기,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 농촌과 농민에 대한 이야기, 동물 복지, 육식을 줄이거나 채식에 관한 이야기, 음식물 쓰레기, 음식 포장재. 그래서 먹거리 이해력이 굉장히 다양한 우리 수업에서 배운 이슈들 관련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끔 바람은 이제 관련 보고서 내가 지금 어떻게 먹고 있나 한 번씩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거죠. 뭐 실제로 이제 그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먹거리 이해력과 행복도가 관련이 있는가 했을 때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10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먹거리 이해력을 4집단으로 나눴어요. 가장 먹거리 이해력이 떨어지는 4분의 1부터 시작해서 가장 먹거리 이해력이 점수가 높은 상위 4분의 1 이렇게 놓고서 4수로 나눠놓고서 관계를 봤더니 최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0.62, 0.60, 1.18은 한 단위가 그러니까 맨 아래 4분의 1에서 그 다음 4분의 1로 올라갔을 때 얼만큼 행복도가 올라가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단위예요. 그래서 중하 먹거리 이해를 가진 사람이 최하를 기준으로 할 때 0.62, 중상은 최하를 기준으로 할 때 0.60. 이 차이는 미미하거나 약간 떨어졌죠. 근데 이제 최상 먹거리 이해력이 가장 높은 그 당시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60점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상위 그룹은 여러분 70점대였고 최상위 그룹은 이제 최하 4분의 1 그룹에 비해서 행복도가 10점 만점에 1.18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많이 알고 조금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더라. 이런 주장을 저희가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그 먹거리 이해력의 3가지 영역과 행복도 관계를 본 것이고요. 관계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먹거리 그 행복도가 높았다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정말 마무리.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전부 다 이제 먹거리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과정이죠. 결과는 나는 먹거리 시민, 무슨 뭐 시민권 신분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먹거리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 자신이 좀 공부도 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탈가족주의, 1인 가구의 증가. 여러분들도 아마 혼자 사는 분이 꽤 있을 거예요. 혼자 이제 원룸 같은 데 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는 1인 가구, 옛날에 일종의 이념형으로서의 무슨 뭐 핵가족 뭐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혼자 혼밥을 맨날 할 것인가? 뭐 어쩔 수 없이 혼밥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관계적 먹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하고요. 탈가족주의에 다른 친밀성의 어떤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음식의 생애주기에 대한 관심, 좋은 먹거리를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좋은 먹거리라고 하는 건 채소, 과일, 제철, 친환경 그런 것들, 농민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거리 줄이기, 푸드 마일리지, 탄소 발자국 줄이기, 그 다음에 육식에 대한 성찰, 뭐 아까 이제 얘기했던 요리 얘기.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자면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옛 표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좀 사회 생태적으로, 관계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먹는 것이 나라는 말보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말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어떤 것들을 먹고 있는가가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각각이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행복한 나, 행복한 우리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 배려, 더불어,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는가가 우리 공동체를 바꿀 수 있고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지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창한 얘기지만.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했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요. 네.